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유대인들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의 저력은 밥상머리 교육에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 많이 우리가 듣고 하는데 정말 교육이라는 게 네. 이렇게 식탁에서 부모님과 둘러 앉아서 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인생을 배우는 네. 게 참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너무 좋은 교육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제대로 알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네. 모셔봤습니다. 네, 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하시죠. 김명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집대성한 김명구 목사. 할아버지부터 뿌리 깊은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축산업을 배우고 목장을 운영했던 젊은 날, 첫째 딸의 사고와 자신의 주위에 일어난 연이은 사고를 통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신학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한 김명구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월남 시민문화연구소를 네. 소장님으로 지금 사역하시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목사님? 그 서울 YMCA에서 1999년에 세운 그 학술 그 단체예요. 아. 그 연구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월남이라고 하니까 네. 되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아.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쪽도 월남이란 나라가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것도 생각이 나고.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 네. 근데 월남 이상재 선생을 아, 하는 네. 그 연구소고요. 네. 그리고 되게 이제 그 YMCA가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그 YMCA가 추구하는 이념과 그 역사 이것을 어떻게 밝히고 조명하는가 뭐 그러면서 시민운동에 어떠한 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곳이죠. 아유, 예, 예. 아주 그렇군요. 소중한 네, 곳인데 네. 월남 이상재 선생님 하면은 뭐 정치가, 교육가, 또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계시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월남 이상재 선생에 아, 대한 그러셨구나. 그 되게 이제 이분은 해학가고 뭐 민족 지도자 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네. 그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분이 하셨던 것을 이분의 사상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인물들, 그 기독교 인물들이 네.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을 그 결의의 스승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1공화국과 2공화국 출신들이 되게 YMCA에서 운영하던 YMCA 학원 출신들이에요. 네.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학관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만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에 최초로 큐티를 하신 분이에요. 그 한국에서 최초로 네. 큐티를 하셨고 네. 또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네. 그 YMCA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YMCA가 그때 한성파년 지금의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했던 개화파 유학의 지식군들이 네. 그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중하류 계급 혹은 중하류층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랑 가서 뭐 그 함께 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들에게 자기네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라고 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YMCA는 자칫 잘못하면 그 상류 계급의
어떤 구락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그러기가 쉬웠죠. 네. 근데 월남미상제 선생님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네. 어느 계층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신 분이 월남미상제 선생님이세요. 네. 예,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아까 우리 지혜 씨가 이제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정말 이 한국 기독교회사를 집필하셨으니까 네. 전문가 그것도 1권, 2권 이렇게. 네, 책 두께를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이게 1권인데 예. 이걸 어떻게 다 예. 집필하셨어요, 모사님? 아, 또 내용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습니까? 네. 그 이제 저 책을 처음으로 이제 제안하셨던 분이 네. 그 감리교회 중부위원회 감독이셨던 이규학 감독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네, 계시죠. 네. 네. 그 이규학 감독께서 저에게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와 한국 기독교 통사에 대한 것을 한번 써달라.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통사가 어떤 그 한쪽 교파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저에게 그 어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통사를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그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그 꿈이 있다라고 하면 통사를 그 쓰는 것이 이제 최후의 목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견에 부합해서 쓰기는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그 제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그 현금에 와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왜곡 당하고 비하 당하고 네.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네. 그 속된 말로 기독교를 개독교 뭐 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기에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그 근현대사에서 엄청난 공헌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곡된 것을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네. 있었고 또 이것을 쓰는 과정에서 그 한국의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가 거리로 나와서 네.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한쪽의 주장과 또 다른 한쪽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것이 그 내세우는 주장이 서로 한쪽의 의견만을 그 강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한쪽에서는 그 보수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진보 기독교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것을 비하하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런 네, 것들을 네. 중시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의 영역이 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네. 좀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이죠.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초월해서 네. 진보 보수를 다 포함해서 정말 공통 분모를 만드시려고 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또 객관적으로 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독교 역사책을 두 권을 아주 그러게요. 귀하게 해주신 건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더 듣겠지만 그 이전에 목사님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셨을까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감리교회 교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창천감리교회가 1906년에 1906년. 세워진 교회인데 예. 저희 할아버지가 초대 교인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창천감리교회사 그 백년사도 제가 집필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의 여러 역사적인 사실도 알게 됐지만 우리 집안이 또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제가 알게 됐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하게. 어려서부터 나갔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희 집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위기를 싫어하시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하는 교육, 네. 대개는 모든 걸 신앙적인 그 잣대로 네.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깥만 나가면 이거 하다못해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교회 안에서 배운 것과 바깥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한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특별히 이제 그리고 또 그 집안 분위기가 묶어서 가면 저희 친척들이 노고산동에 다 몰려 살았거든요. 네. 신촌에 있는 노고산동에
저희 6천, 8천까지 다 이렇게 그 집성촌처럼 이루고 네. 살았는데 그렇게해서 모이면 네. 뭐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때가 돼서 모이면 항상 뭐 기도하자, 뭐 예배부터 우리끼리 가정 예배 네. 드리고.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좀 싫었던 것 예. 같아요. 어. 중학교 때 저희 윤리 선생님 지금 보면 그분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은데 그 윤리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쇼펜하우어를 소개받았어요. 그 쇼펜하우어가 아시겠지만 그 무신론을 강조하는 건데 네. 잘 모르면서 그 얼마나 그 중학생이 그것을 섭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괜히 엉뚱하게 선무당처럼 쇼펜하우어에 빠져서 그 우리 집안을 좀 집안적인 분위기도 벗어나고 싶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그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하여간 공부를 안 했어요. 하여간 뭐 아주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뭐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의식이 굉장히 많았었죠. 야, 아주 사춘기를 그냥 네, 격하게 아주 보내셨네요. 제가 아주 호되게 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네. 모태신앙이라는 건데 그렇죠. 네. 그 당시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가문이 얼마나 네. 귀한지 모태신앙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네. 몰랐잖아요. 사춘기 지나가면서 그냥 뭐 좀 탈출할까? 괜히 이유 없는 반항심? 네. 뭐 이런 거 자유로운 영혼? 반항도 할 때인데 근데 너무 멀리 자유로운 영혼 하셔가지고 대학 전공을 보니까 네. 축산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안이 이 농사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도시를 떠나고 싶다. 도시를 아예 떠나고 싶으셨던 거군요. 집안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고요. 와.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네. 계속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죠. 뭐 그래서 재수까지 했는데 그래서 계속 축산과 수의과만 고집했어요. 도시를 떠나기 위해서. 이상하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갔던 곳이 영남대학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를 갔죠. 네. 그래서 집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얼만큼 행복했는지 몰라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자유로운 일단. 영혼 됐으니까 이제. 네. 그러면서 영남대학교 축산 수의학을 공부를 했죠. 네. 어떻게 좀 잘 맞으셨어요, 적성에는? 전혀 안 맞았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저는 이제 그 건초더미를 실은 그 마차를 타고 네. 조랑말을 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가는 그런 풍경을 생각했는데 네. 현실이 전혀 아니었죠. 네. 그 1학년 때 그 선배 한 사람이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없냐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이제 네. 갔더니 그 계사, 그 닭을 키우는 그 계사, 그 학교에 그 영남대학교 목장이 한 5만 평이 있는데 엄청나군요. 거기에 이제 계사가 있는데 글로 오라 그래서 네. 저는 가운을 입고 갔는데 네. 선배는 왜 도살장에서 입듯 이렇게 그 고무로 되어 있는 위아래로 있는 것이 있는 예.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그날 뭐냐면 닭이 한 300여 마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을 도살을 해서 네. 제가 그 전까지 죽여본 적이 없는데 선배가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살을 해서 하셨을까? 예.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실험이냐면 그동안 그 닭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그동안 들인 사료의 양을 계산하고 와. 근데 사료를 이만큼 먹었는데 털 무게는 얼마며 그 뼈 무게는 얼마며 살은 얼마 갔는지를 이제 그 분석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가운은 뭐 완전히 어떡해요? 피투성이가 됐죠. 그러면서 이거 내가 공부할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때 확신이 드셨군요. 이건 그렇게 좀 아주 호되게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야, 졸업을 하신 거죠? 예, 겨우 졸업을 해서 예. 그 동물약품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전공을 따라서. 근데 이제 그 동물약품 회사에 제가 하는 일은 그 대규모 농장을 가서 네. 거기에 있는 가축의 그 질병이나 발육 상태를 그 전문가니까 네. 지적해주고 그 우리 회사에서 파는 약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네. 역할인데
그래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건데 어. 저는 이제 뭐 저 사람들 뭐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회사에서 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네. 생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 별로 돈이 안 되는 조그만 농장 가서 뭐 거기 가서 이 사람들한테 약 설명하고 아. 그 사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이상주의자적인 예. 그래서 제가 잘 회사 생활도 잘 적응을 못했죠. 어쨌든 참 재밌는 것은 축산과에 졸업하시고 예, 도시를 그 떠나기 일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재밌는데 예. 그 이후에 목장을 또 운영하셨네요. 또 보니까 이게. 아, 운영하셨어요, 목장을? 네. 그 목장을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아이고. 오. 그 목장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서울을 그런 걸 다 떠나고 네. 싶었던 거예요.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그 경기도 연천군 대광리라고 하는 곳인데 네. 네. 지금은 이제 민통선이 그 백마고지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전에는 거기서 한 4km 정도만 가면 민통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아버지를 졸라서 이제 거기에 조그만 그 농토를 마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으니까 네. 네. 어떤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프라이드는 있었어요. 내가 네. 잘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초지도 조성하고 네. 사료작물포도 잘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12마리를 사서 시작을 했는데 오, 송아지 12마리면 크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네. 뭐 적당했죠.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부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이제 소가 새끼를 낳으면 네.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새끼를 그 다시 임신을 해서 그게 또 10달 있다가 새끼를 낳고 그래서 계속 네. 하는 건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수의사니까 이렇게 해보면 그 진단을 해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왜냐하면 초지로 나가서 네. 방목을 하고 충분한 운동과 사료작물을 먹고 하니까 이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새끼가 안 듣는 거예요. 그 도무지 이상해서 그런데다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7개월, 8개월 돼도 새끼가 안 듣는 거예요. 겨우 한 마리만. 그래서 이제 다른 수의사들을 초빙을 해서 네. 진단을 해달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전혀 그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지 예, 못하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면 그 수입이 안 나오니까 그 새끼 밥을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갓난아기가 있는데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의 그 저희 둘째 딸내미 그 분유를 못 대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로. 야. 그래서 제가 둘이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네. 분유에다가 물을 많이 섞으면 이게 이제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네. 이게 뭐 전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그것을 못 참. 눈물 나는 그렇더라고요. 얘기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엎드려 기도했죠.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계시다면 좀 보여.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체험을 했죠. 그 뭐냐면 예. 둘째 아이 때문에 병원에 가서 했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큰 아이를 저희 이제 본가에 맡겼는데 네. 저희 그 연희동이 저희 본가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잔디밭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게 계단 내려가면 한 2m 정도 되는데 네. 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얘를 보고 있는데 애가 엉금 기더니 가서 폭 떨어졌는데 뭐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와. 그리고 이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서울을 갔는데 저쪽에서 이제 돌 하나가 탕 하고 튀더니 그때 거기가 이제 비포정도로였거든요. 네. 그 급한 마음에 이제 세게 달려갔는데 저기서 돌이 튀더니 바로 그 화물차고 바로 밑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구멍이 날 정도로. 네. 아이고 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빨랐으면 그 유리에 창문으로 맞아서 그러면. 사고로.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그냥 네. 강하게 그 한 달 사이에 다 느끼신 네. 거군요. 이제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회심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증상이 있잖아요. 네. 교회 열심.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적으로 뭐 달라진 거는 아니었는데 어. 달라지지 않고 굉장히 여전히 새끼밥 먹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과거와 그 이후가 만난 체험 이후가 다른 거예요. 네. 체험 이전에는 그렇게 뭐 힘들었는데 그 체험한 이후 계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든 이후에는 전혀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같아도. 네. 네. 근데 이제 뭐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가 이제 그 교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간증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뱀을 밟아보기도 하고요. 뱀을 밟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소들이 비 오는 날인데 예. 그 목장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뭐냐면 소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굉장히 거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힘들게 이제 그 하다가 잠깐 저도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네. 밥 달라고 하니까 네. 비 오는 날인데 이제 그 급한 마음에 장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나와서 맨발로. 풀을 깎는데 뭐가 이렇게 물컹해서 어떡해. 보니까 제가 뱀의 그 머리를 밟고요. 뱀이 제 그 다리를 휘감았어요. 맨발로. 맨발로. 어떻게?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거기 까치 독사거든요. 독사. 야. 그래도 제가 얼마나 무서워서 뛰었는지는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괜찮으셨어요? 예, 이건 뭐 안 그랬어요. 물렸으니까. 하필 처음에 밟은 게 머리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마 거죠? 꼬리를 밟았으면 물렸겠죠. 예. 와.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경운기를 몰고 거기가 대광리 그 면소지지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경운기를 타고 거기를 갔다 오다가 더워서 네. 거기가 이제 개울이 있거든요. 개울이 있어서 내려가서 이제 씻으려고 예. 했는데 뭐가 이렇게 그 미군 그 플래시 그 뒤뚜껑처럼 생겼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후방에서 해서 전혀 그런 교육을 못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폭풍지뢰라고 하는 발목지뢰예요. 그게 이제 대개 이제 전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밟아서 발목을 절단하는 사고 뭐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많이 있었죠.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게 이제 떠내려오니까. 쓸려 내려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야라고 하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뭐 터졌을 텐데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쳤죠. 어머. 그리고 이거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팔을 좀 못 썼죠. 그것도 밑으로 작용했으면 나갔을 텐데 위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목숨을 몇 번 건지셨네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옥수수. 제가 이제 경운기가 서툴르니까. 네. 저희 목장 들어가려면 건널목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를 잔뜩 실어서 하다가 이게 껴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게 없는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인데 저희가 이제 경원선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저쪽에서 차가 왔는데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지나가자마자 열차가 기차가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그리고 기차가 섰죠. 저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런 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네. 경험했죠. 목장 하시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네. 계속 느끼신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축산과를 나오셨고 네. 그 직장을 또 다녔고 목장을 하셨지만 어. 현재는 목사님이시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럼 신학교를 간 계기는 어떻게 또 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 선친이 이제 돌아가셔서 네. 이제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만 보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어서 이제 목장을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장을 판 돈을 가지고 이제 신촌에 가게를 하나 얻어서 그 카페를 경영했죠. 카페도 하셨어요 이제? 카페도 하셨어요. 예, 원두 커피점을 했는데 오, 일찍 시작하셨네요, 그때 카페를. 이제 그 원두 커피점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였어요. 이야.
그것을 했는데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굉장히 잘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이제 다 마치고 그 하루에 얼만큼 벌었는지 돈을 세는데 갑자기 무의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고 돈 하는. 세는 재미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야. 들고 어머.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정을 했을 때 그 감리교의 이호환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그 해외 선교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창천감리교회가 스리랑카 선교를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 저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남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배당 세우고 네. 선교 회원들, 교인들 이렇게 부추기고 설득해서 그 선교를 계속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는 반에 어떤 누군가 저에게 그 교회에 이제 노태성 박사라고 하는 그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친구가 교회학교 선생으로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가 제가 그때 감리교 권사 시절인데 네. 권사님이 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소양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런 그 조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연구과정이 있어요. 이거 네. 1년 과정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때의 두려움이 이제 그 신학하면 목사가 될까봐 네. 그게 이제 두려워서 연구과정만 해야겠다라고 연구과정만. 들어갔죠. 예. 처음은 그랬으나. 그래서 신학적 소양만 예. 배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거기서 연세대학교 교수 중에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하는 네. 교회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눈에 띄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석사 공부하라고. 소양만 갖추려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근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는 거를 난 그때 처음 와. 느꼈어요. 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되게 어려운데.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되게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소개해라. 자기소개 네.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매일 소와 돼지만 보다가 하늘만 바라보니까 어지러워서 못 견디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왜냐면 신학이 어려우니까. 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요. 하루에 이제 꼬박 한 12시간 이상을 공부를 했으니까. 예. 그때가 나이가 39세에 시작을 했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소양만 쌓으러 선교를 위해서 신학대학원의 문을 살짝 이렇게 여셨다가 결국에는 교수님의 추천도 있으시고 석사 박사를 다 마치신 거예요. 네. 공부가 끝까지 재밌으셨나요? 아직까지 재밌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신학 공부 하셨는데 선교에 대한 건 또 어떻게 또? 제가 이제 선교하겠다라고 해서 신학적 소양이 필요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스리랑카를 다니면서 스리랑카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더 열심히 했던 계기가 됐죠. 근데 제가 한국교회사를 선택했던 것은 민경배 교수님의 고면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에 선교학과가 없었어요. 선교학 전공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민경배 선생님께서 한국교회사에는 반은 선교의 역사고 반은 한국교회의 역사니까 이것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해서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민경배 선생님이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가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기회가 생겨서 서울장신대학교 교수로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근데 교수가 돼서도 학생들에게 강조를 했던 게 아마 선교를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선교사가 된 친구가 여러 명 있으니까. 아이고. 예. 근데
근데 제가 직접 나가고 싶어서 그 4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네. 네. 그 선교사로 나갔죠. 야, 나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뭐 다 합해서 한 4년간 그 2년 스리랑카 2년, 중국 2년에서 4년간 갔다 왔는데 예.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 같은 사람은 필드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시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상이 높고 하고 싶을지라도 네. 이건 제가 필드 선교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아. 생각을 했죠.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은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목장 주인의 남편을 만났다가 카페 사장님이 된 남편을 보다가 어느 순간 신학교 대학원을 가서 학생으로 또 하다가 이제 교수님을 하신 거잖아요. 선교사로도 나갔다가 그 과정이 순탄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순탄할 리가 없죠. 예. 오. 그 아내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있었어요. 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네. 저랑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러셨구나. 제가 이제 저는 무조건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둘 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목장한다고 네. 데리고 가니까 억지로 저 때문에 그 시골에 와. 그 당시에 그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로 한참 가야 되는 그곳에 갔는데 또 면직원이 왜냐면 그 도로 옆에 있으니까 도로에 풀을 깎으라고 막 이렇게 야단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아줌마 왜 여기 풀도 안 깎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서럽죠. 내가 그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시골에 면직원한테 야단을 맞나.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 나중에 목장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잘 될 상황인데 갑자기 또 서울을 나와야 돼. 네. 카페도 잘 되는가 했더니 그만둔다고 하고 네. 신학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대단하시네요. 제가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군소리도 못하고 요새는 아내가 뭐 입고 나가라 하면 무조건 그거 옷 입고 나가고 오늘도 사모님이 골라주신 예, 저는 옷으로. 뭐 제 마음대로 옷을 입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좋으신데 잘 네, 어울리시는데요. 예. 그 한국 기독교사를 네. 연구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시면서 조금 아쉽다, 네. 바로 잡고 싶다 뭐 이런 건 혹시 없으셨습니까? 좀 더 알리고 싶은 네.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으로 이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네. 그 1912년에 그 뉴욕의 알덴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그 10월 달에 그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요. 네.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남북 감리교회 장로교회의 선교국 총무들도 있었지만 하버드 대학 총장, 예일 대학교 총장, 전 국무장관처럼 네. 뉴욕시장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모였냐면 그때 한국에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 조선 안창호의 시민회를 그 없애기 위해서 그 이런 기독교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기독교 민족 단체를 독립 단체를 민족 운동 단체를 없애려고 일본이 그 조작한 사건인데 그때 일본이 한 600여 명을 가두거든요. 잡고. 그런데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미국에선 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결론이 14개에 대한 권고문을 만들어요. 그 경고문의 그 주된 내용은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핍박하지 말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당한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내용인 게 뭐냐면 그 미국이 그 일본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그 조인한 그 다음날 바로 여기 있었던 미국의 공사가들이 철수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어도 루즈벨트 때문에 그렇는데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이 가네코 겐타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그 남미로 이 식민지 국가들을 네. 많이 갖고 있었던 시절인데 식민지 국가에서 그 불합리한 일들이 어디 그 한국에서만 그렇죠. 있었겠어요. 네. 곳곳에서 있었는데 그 미국 언론이 그때 지목한 것은 아니 미국이 원래 남의 나라 일에 멀로주의라고 해서 남의 나라 일에 간섭을 안 했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럼 멀로주의적인 전통이 있고 그리고 서구의 수많은 나라들이 아니 식민지를 운영할 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건드리지 않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미국 정부가 관여도 할 필요도 없는데 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907년 대부흥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 미국이 제2차 그 대각성 이후에 그 세계 곳곳으로 한 그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한 2만 명 가까이 보내거든요. 네. 근데 2만 명 가까이 보낸 나라 보냈고 한국에는 그때 한 300명 정도가 와 있었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1907년 대부흥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이 선교 실적이 네.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미국의 그 저명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한국을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무엇을 보냐면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평양을 가서 보고요. 네. 그 평양 주변에 있는 여러 그 교회들을 가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초라한 시골에 초라한 시골인데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날 저녁인데 5, 6천 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5, 6천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도적인 기독교가 자기네들이 꿈꾸었던 그런 사도적인 기독교가 이 한국에서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미국 교회가 자랑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1907년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하디 선교사로부터 비롯됐거든요. 네. 그 하디 선교사 뭐 조선의 형제들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원산감리교에서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디라고 하는 인물이 이 철원과 원산을 바운드리로 해서 그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철원군에 한 10만이 살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국의 교인들이 또 가니까 엉망진창으로 살고 선교비를 얻어다가 예배당을 쳤는데 그것을 또 팔아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치리를 하고 쫓아내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남아있을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는 실패를 했다. 선교에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하디를 자세히 보니까 하디의 기록에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네. 아시겠지만 이게 유용, 착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하디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교인들은 하디 네 돈을 그 훔쳤지만 너는 내 돈을 착복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가 그 조선의 교인들이 내가 당신들을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제가 주목한 게 신민회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그 무장했던 그 민족단체의 사건과 1907년의 영적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과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하디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이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목사님 역사를 모르니까 본물 들여다기에는 쫙 나오는데 근데 너무 재밌게 그럴 말씀해 수도 주셔서 없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좀 아쉽지만 이렇게 하시고요. 정말 기독교 영향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뭐 3.1운동이나 뭐 독립운동, 뭐 지금 근대화 운동 엄청난데 이게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목사님. 예. 3.1운동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우리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 정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7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게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 네. 그리고 한성에 있었던 이규감 목사가 주도했던 한성정부, 그리고 이동희가 주도했던 노령정부가 제일 유명했는데 이게 나중에 상해로 다 모여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다는 네. 건 과언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정치 외교를 전공을 하는 학자들 앞에서 한번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여기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 이게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이광수, 조소왕, 신익희 이 세 사람이 주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광수가 이것을 제1조를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이광수의 고백에 보면 1917년에 고백에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했던 가장 큰 공헌은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러한 것을 보면 한국의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네. 기독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네.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나름 제 책에 그것을 밝혔죠. 아까 하디 선교사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한 네. 한국 기독교 역사적인 일인데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하디 각성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나 한마디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희 선생님의 표현이시기도 했는데 한 사람의 작은 사건이 거대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디 각성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의식이 들어있냐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간구, 그러한 절실함이 배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출발점이 문제의 출발점과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하디를 통해서 하디가 했던 그런 회심의 어떤 고귀한 전통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맞는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바람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필드에 나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제 책에 집사람이 제 책을 보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당신의 어떤 선교 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사람이 제 책을 보면서 평가를 해서 하여간 학문적으로 생명을 구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계속 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독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글로 보는 것과 또 네. 말로 듣는 게 또 다른 파워가 있잖아요. 예,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명구 목사님 이 한국 기독교에서를 이렇게 일권 내셔서 우리가 역사를 듣는 시간이 참 너무 귀한 시간을 많이 배웠는데 네. 제가 목사이기 전에 기독교인 한 명으로서 이 책을 꼭 공부하고 싶다. 진짜. 역사의 과거를 알고 네. 또 미래를 조명해 보는 거 너무 귀한 시간.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아는 네. 힘이야말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오늘 한 번 더 강하게 왔는데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일 또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